이어서 이제 두 분 더 계시거든요. 기술적인 내용들도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사실 기술의 변화는 계속해서 있었고 기술 변화로 인해서 사실 소비자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그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전략들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 중심 그러니까 그 소유 중심보다는 그 경험 중심의 트렌드를 반영했던 게 공유 경제였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의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게 사실 구독 경제라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 변했던 것처럼, 근데 지금의 AI는 그 속도와 강도 면에서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변화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이제는 생각해 보면 이제는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흥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오늘의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율성을 이루기 위한 그 AI의 특징을 제가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AI가 자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특징들을 통해서 걔들이 이끌고 있는 혁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미 그 AI는 많이 쓰고 계셔서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저의 모습들도 패턴들도 조금 많이 변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모습이 저는 아니고 그 주로 이제 이렇게 러닝머신을 통해서 뛰고 있던 모습에서 최근에는 오른쪽 모습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원래 이제 생각을 정리할 때 속된 말로 주둥이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걸으면서 챗GPT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생각도 정리가 되면서 챗GPT에서 많은 아이디어도 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고, 최근에는 그 영어를 연습하기 위해서 하면 요즘에 챗GPT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칭찬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의 생활의 패턴도 많이 변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올해 제가 저한테 주는 미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단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상상을 먼저 하고요. 그 상상대로 최근에 얘기하는 바이브 코딩, 그러니까 직관적인 관점에서 코딩을 수행하는 AI 코딩 방법을 통해서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걸 통해서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 그 실질적으로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하면서 좀 많이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 AI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서 그 잘은 모르겠으나 은연중에 AI 자율성이라는 특성을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그 자율성에 관해서 한번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제 후배랑 같이 자율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확 와닿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율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근데 그 저희가 한 10년, 20년간을 지내왔던 소프트웨어 특징을 보면 이 자율성이란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게 가용성, 뭐 확장성, 완전성 이런 건데, 사실 자율성이란 단어는 그 AI가 나오고 에이전틱 AI가 나오게 되면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이 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21대가 출연을 했는데 그 최종적으로는 6대가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봐보면 그 난리도 아닙니다. 바람 불어서 쓰러지고 뭐 난리인데 생긴 것도 되게 우습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건 아니고 이 AI가 이 환경에 나와서 그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판단해서 최종적인 목적까지 도달하는 그 AI가 갖추고 있는 그 다양한 특성을 이제는 구현해냈다라는 중국의 기술력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보이시는 게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키는 한 163 정도, 몸무게는 57kg, 약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옵티머스는 그 손동작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 저희가 손가락으로 모션을 할 수 있는 게 한 27가지 동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옵티머스가 동작 모션을 따라하는 게 22가지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따라오긴 했죠. 속도는 8km 정도니까 저희가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AI라는 게 이 물리적인 피지컬한 것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아마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피겨 AI에서 얘기하는 피겨 원 AI 로봇인데 여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AI 자율성의 특징을 100%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Of course. All right. So, how do you think you did?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I agree. Thanks, figure one. You're welcome. If there's anything else you need help with, just let me know. 혹시 그 자율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특징들이 다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얘기해 보실 분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원래 스피크 아웃 하려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네네. 예, 이 영상은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 뭐 단순히 굉장히 잘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저는 이렇게 얘가 어떻게 이런 AI를 통해서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이 자율성에 대한 궁금증을 통해서 좀 본 건데요. 그 첫 번째는 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혹시 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가 결정한 거에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판단해서 익혀 나갈 수 있어야 그 근본적인 자율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AI 모습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러한 5가지의 특징을 갖추지 않으면 이 AI가 자율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네. 네. 최근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 LLM이 그 바디를 가졌을 때 결국은 머신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를 하고 있을 건데요. 매년마다 많이 만들겠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많아질까 지금 걱정인데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LLM이 바디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들을 배워가면서 자율성을 더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걸 기대하냐면 우리가 풀지 못했던 기후의 변화에 대한 부분, 뭐 전염병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풀어나갈 거고, 그리고 창의적인 일까지도 대체할 거고, 그리고 인간이 세울 수 없었던 가설까지 세우면서 또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체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진화 과정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ANI 그리고 AGI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좁은 의미의 ANI, 그 네로라는 그 좁은 의미의 인간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특별하게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는 수준. 근데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지향하는 바는 AGI입니다. 그래서 광의의 의미에서 사람보다도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AGI라는 거는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춘 그런 AI를 지향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그 AI 자율성이란 결국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생각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액션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최근에 에이전틱 AI라고 하고 자율성을 갖춘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조금만 살펴보면서 걔들이 가져가는 어떤 혁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인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에 이런 예쁜 딸이나 아들은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얄밉기도 하긴 하지만 인간의 눈은 그 기계하고는 다르게 굉장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써 있는 뭐 맥락을 이해하거나 사물의 일반화라고 얘기한 게 어떤 의미냐면 기계는 바라보면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데 사람은 그 조명이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은 지금 아이가 싫어하는 브로콜리라는 것들이 요리가 되거나 잘라져 있거나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아이는 그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다 건져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대신에 처리 속도는 원래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계가 판단하는 프레임 per second이라고 해서 초당 판단할 수 있는 프레임 수로 보면 한 200프레임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보는 것에서 넷까지 전달되는 데까지는 레이턴시가 있습니다. 한 250ms 레이턴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레이턴시는 더 늘어납니다. 뭐 1시간도 있고 뭐 이런 경우. 네. 근데 어쨌든 피로감도 높은데 그 이것들을 통해서 기계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다릅니다. 그 호주에서 산불이 났던 거를 감지했던 비전 AI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렬로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프레임 수로 보게 되면 1000프레임 이상을 기계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피로감도 없는 대신에 예를 들면 한 번에 300개의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발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가 이 볼 수 있는 perception에 대한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비전은 최근에 CNN이나 R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AI에 대한 기능이 있긴 한데 지금 사물을 식별하는 거는 대략 80%, 식별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99% 이상을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의료 그리고 유통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챗GPT에 나왔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그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운영자가 운영하는 CLI를 그 챗GPT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파악하다가 모르고 물어보려면 원래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통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냥 어떤 현상인지를 챗GPT가 이해하고 그 답변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러닝인데요. 러닝은 그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대한 러닝입니다. 보통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서 강학습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저기 보시면 그 에이전트가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에 있는데 환경에 관련된 스테이트 정보를 계속해서 에이전트한테 주게 되면 에이전트는 그 상태 정보를 판단하고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잘 하게 되면 점수를 주고 아니면 감점을 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공부 가르칠 때 뭐 될 때까지 계속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자동차의 차량의 스피드 정보와 그리고 거리, 신호등 정보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액션을 하게 되겠죠. 멈추거나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속도를 감속하거나. 근데 정확하게 잘하면 10점을 주고 아니면 10점을 감점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스스로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들을 이해하고 나아가게 되는 방식이 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클라우드 옵티마이제이션 측면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뭐 CPU의 상태라든가 그리고 유입량 뭐 이런 정보를 주게 되면 AI는 판단하겠죠. 서버를 더 줘야 될지 아니면 감속해야 될지 감소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돼서 그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주게 되면 스스로 옵티마이즈해 가고 최적화해 나가는 그런 기술을 이런 환경에 쓸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뭐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청한 장르라든가 선호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정말로 디테일한 측면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 러닝이라고 하는 그 강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인 비행기라든가 그런 뭐 공장에서의 환경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강학습을 통해서 할 때는 반드시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sim to real transfer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걸 통해서 현실과의 갭을 좀 줄여나가고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그 옴니버스라고 하는 엔비디아에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 학습시키기 위한 용도 그거 외에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교통에 대한 혼잡도를 분석해서 시뮬레이션해서 결국은 속도를 26km나 좀 상승시킬 수 있었던 어떤 시뮬레이션 이걸 통해서 연료도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뿐만 아니라 드론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실물을 날려볼 수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것들을 검증하고 그걸 현실화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은 그 기계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NLP라고 하는 거는 그 Natural Language Process는 AI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연구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기계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연구이고요. 이거의 목적은 결국은 인간이 얘기하는 그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에는 언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실은 소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문서를 통해서 소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반드시 대규모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하게 되고 의사소통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의사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는 1954년도에 처음이 시작이 됐고 그 러시아 총 60개 문장을 룰 베이스로 해서 영어로 번역했던 게 최초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때 생각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6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구글에서 트랜스퍼라고 하는 그 아키텍처를 발표하게 되면서 구글이 이 다음에 BERT라고 하는 LLM 모델을 만들고 이후에 GPT라고 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저희가 젠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해마다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도 굉장히 만들어지게 되는 이 LLM 모델은 이제는 국가에서도 이 LLM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 생각하는 겁니다. LLM이 단순하게 그 뭔가를 제너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LLM은 학습되어진 거를 이렇게 뱉어내는, 생성해내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추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LLM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추론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이 LLM의 추론 기능을 통해서 이 LLM의 기능이 굉장히 확장이 됐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어차피 프롬프트에서 물어보는 사용자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눠서 다시금 생각하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주기도 하고 지식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뭐 수학이라든가 스포츠 그리고 과학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도 그것들을 해석하고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주게 되는 이제는 그 단순한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생각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요. 굉장히 많은 문서를 읽고 문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도 하고 그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순서를 준용해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도 이제는 LLM이 해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 나오게 되는 그 에이전트의 핵심 모델이 돼서 에이전트가 이제는 생각할 수 있고 그것들 뭔가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현재는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LLM이긴 한데 이미 그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 라마, 클로드 마찬가지 전체 다 이 리저닝이라고 하는 모델이 다 만들어졌고요. 지금에 만들어진 LLM 모델은 이런 추론 기능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LP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효과 그리고 분야를 조금 살펴보면 뭐 구글 검색하실 때 이미 그 추천되는 단어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NLP라고 하는 그 AI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문서를 통해서 이 감정에 대한 판단도 이 LLM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도 됐고 네, 뭐 보안 측면에서는 이메일에 대한 필터링이나 아니면은 트랜슬레이션이나 그리고 그 정형화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좀 더 분석할 수 있는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산업별로 보게 되면 파이낸셜 측면으로 보게 되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읽고 그리고 추론해서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최근에 MIP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팩토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구조화되지 않은 로그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뭐 계약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것들을 뭐 유지보수성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그 경로를 최적화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이커머스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고객의 리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잘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AI 기능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기존에 저희가 썼던 그 사용자 인풋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저 프렌들리 인터페이스는 이제는 곧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누구나 그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세상으로 다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에이전트랑 이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이 생길 건데 그거 역시 이제는 그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서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 보이시는 게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는 그 에이전트가 자신만의 이름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역할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거고 오른쪽은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에이전트가 일하게 되는 시스템의 정보가 될 거고 사람들은 그 에이전트를 관리하고
오디트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제는 많이 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그 Cognitive Digital Brain이라는 용어는 그 액센추어의 테크 2025에서 언급된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빅테크들은 뭔가 제너럴하고 광위의 AI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갖추고 있는 어떤 특성, 목적, 그리고 어떤 고유한 차별적,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이 갖추고 있는 DNA를 LLM에 주입해서 이제는 기업의 맞춤에 해당되는 AI를 만들어 가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기계를 통해서 삶을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말로 기계와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엉뚱한 생각들이 이제 6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것들이 현실화되고 우리 삶에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그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비하인드 맥이라는 걸 통해서 맥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을 비추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맥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브랜드 가치를 최근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브랜드, 결국은 모두를 위한 AI, 가장 개인적인 AI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애플의 아이덴티티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터스라고 하는 단어를 지워버렸고요.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자율화되어 있는 FSD라는 거, 그리고 그 옴니버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그리고 XAI라고 하는 그 AI를 통해서, 자율성을 가진 AI를 통해서 이제는 일렉트로닉 비컬이라고 하는 단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AI 파워드 AI라고 하는 그런 그 AI 기업으로서 그 브랜드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6월 1일이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일 것 같습니다. CNC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는 그 역사 속에 이제 두고 이제는 넥스트, 그러니까 새로운 뉴 챕터나 새로운 레벨의 오토메이션, 자동화, 자율화에 대한 부분들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SKAX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첫 발자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로건이 이미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해졌더라고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상상만 하게 되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슬로건이라 괜찮은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im to Real Transfer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현실의 갭을 줄여 나가서 현실화하고 있는 것 대신에 우리는 상상하게 되면 상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게 되는 그 주역이 우리 구성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키텍트 스와팀의 최철원입니다. 앞에 시간을 딱 맞게 황 팀장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더 짧아질 것 같고요. 그 남는 시간은 온전히 그 다음 장문기 위원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 점점 주제가 좀 이제 기술적이고 그 마지막에 장 위원님은 좀 더 깊이 있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기술 이야기는 좀 안 하고, 저도 지금 우리 팀이
만들어진